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이 금값을 위시로 이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하고 있는 최근 현상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최근 G20 회의로 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엔화 약세 문제를 짚어봅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국회 통과 직전에 난기류를 보이고 있는 대체유일제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의 금값과 원자재가 급락 현상을 살펴보겠는데요. 백남주 연구원, 4월 15일이었나요? 이제 국제 금값이 거의 한 33년 만에 가장 크게 이제 폭락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이 국제 금값은 지난 12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요. 2011년 9월에는 온수당 1923.7달러로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그 위에 등락을 거듭하면서요, 1600달러 선에서 가격을 형성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4월 15일에는 하루 만에 140달러 이상이 폭락을 하면서 온수당 136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보통 금이라고 하면 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인플레 회피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이제 그 발행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제 극단적으로는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지만 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금을 화폐로 쓰긴 어려워졌지만 각국 정부가 돈을 찍어서 푸는, 즉 이 통화 증발과 물가 상승을 견제하는 기능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각국 정부가 이제 돈을 풀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금을 매입하게 되고 금값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이제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국은 돈을 풀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이 또 여기에 가세를 해서 이 시중에는 돈이 더 많이 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금값이 폭락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돈을 푼다고 물가가 다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 돈을 이 정도로 풀면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투기자분들이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로 금을 매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런 네. 것처럼 경기 침체가 물가 상승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비하기 위해 매입했던 금의 효용이 떨어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사건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구제금융에 들어갔던 키프로스 정부가 자금을 마련하려고 보유하고 있던 금을 내다 팔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 금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값 급락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한 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가 7.9%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가 7.7%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중국 경제 역시 저성장 궤도에 들어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여전히 침체에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속에서 금값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 인플레 대비 수단인 이 금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금값 하락을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기가 회복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안전자산인 금에서 자본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논리죠. 네,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라면 이 물가가 오르는 조짐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금값뿐만 아니라 최근의 추세를 보면 원자재 가격도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요, 이 배럴당 90달러 이하로 내려갔고요. 구리 가격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74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자금 움직임에 따라 산정되는 이 원자재 선물 가격 지표인 다우존스 UBS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난해 이 4.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원자재 소비량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죠. 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금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인플레 해피 자산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권 같은 게 안전자산인 거죠. 그런 안전자산으로는 돈이 여전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 국채는 여전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에 따라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렇게 해석하긴 어렵고, 양적 완화를 지속했음에도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즉 경기 회복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투기 자본이 금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금값이나 원자재 가격 하락한 요인 이런 거는 그런 건데요. 좀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단기간에 막 이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앞서 이 금값이 하루 만에 온스당 140달러 이상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하시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유는 이 투기 자본의 투기 때문이겠죠. 천문학적인 돈 풀기로 시중에 유동자본이 넘쳐나기도 하고요. 금에 대한 수요라는 게 보통 이 기중품이고, 그 다음으로는 금괴, 즉 이 투기적 수요거든요. 이게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후자 이 투기가 금값의 변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더 압도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은 이 원자재나 곡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투기가 실제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최근에 이 금값 폭락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본 피해가 5,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26조 원이 된다라고 짓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 투기가 원자재 가격을 올려서 전체 산업 생산에 큰 부담을 주고요. 곡물 시장에서는 특히 이런 투기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게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이 최근 금값 폭락의 기반에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 세계 경제의 침체 상황이 놓여 있고, 실수요를 넘어서는 투기 수요가 그 변동폭을 키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노골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등의 이제 극우적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아베 총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논란의 가운데 서 있는데요. 이 무차별적인 이 돈풀기, 양적 완화, 즉 이제 엔화 약세 유도 정책이 그것입니다. 백남주 연구원, 현재 엔화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까? 네, 이 4월 25일 기준으로요. 엔 달러 환율이 달러당 99.51엔을 기록 중입니다. 1달러당 100엔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죠. 100엔이 됐군요, 이제 거의. 예, 그렇죠. 2011년 중반을 넘어서면서요, 1달러당 70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던 것이 최근 급등해서 1달러당 100엔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원화의 경우에는요,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당시에 100엔당 1600원 선까지 급등한 이후로 1300원 선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100엔당 1120원 선으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원화가 엔화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속도도 상당히 가파른 거죠. 일본과 수출 품목이 많이 겹치고 수출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엔화 가치가 급락한 이유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간략히 엔화 환율의 움직임과 최근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엔화는 세계에서 유통되는 통화 중에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국제 결제 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엔화로 자금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번 위기 이전부터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통화당국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싼 금리로 돈을 빌려서 다른 곳에 투기 혹은 투자를 하는 현상들이 보통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래들이 이전부터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터지니까 빚을 상환해야 하는 압력이 이제 가중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면 엔화로 갚아야 되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엔화를 구하는 과정에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엔화 가치가 이번에 경제 위기 과정에서 계속 상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집권한 이 아베 정권은 무차별적으로 엔화를 찍어내서 일본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엔화를 무차별적으로 찍는 이유는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 일본 수출에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고요. 물가 상승을 촉발시켜서 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요. 경제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같은 물건을 팔아도 이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의 생산이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하게 됩니다. 고용도 줄어들겠죠. 더구나 최근에는 구로다라는 이 아베 정권과 코드가 맞는 새로운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선임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아베 정권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나서고 있어서 이 엔화 가치가 더욱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었죠. 이 회의에서 엔화 가치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평가가 어떨지만이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네, 현재 또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20 회담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 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 이후에 처음 열리는 회담이었는데요. 그만큼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오히려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처럼 이렇게 끝이 나버렸는데요. 이번 회담의 성명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는 장기간 지속되는 양적 완화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유념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G20 회담 차원에서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를 두고 일본을 강하게 압박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의 그 합의 사항에서는요. 일본의 최근 정책은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국내 수요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의 엔저 정책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수출을 늘리려는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 국내 수요를 부양하기 위한 정상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소다로 일본 재무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 G20 회담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회담 결과를 보고 외환시장에서는 주변국들도 엔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엔화 가치는 추가로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일본과 수출에 있어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좀 일본에 면죄부를 준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현재 세계 경제는 2008년 위기 이후에 계속되는 침체에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신흥국들이 괜찮은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흥국들도 이제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이러한 신흥국들은 대부분 수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온 나라들인데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제 신흥국들의 경기가 회복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신흥국들이 아베 정부의 엔화 약세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 경기 부양 옹호로 좀 돌아선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봐지고요. 또 하나 전체적으로는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 부양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G20 회담을 통해서. 이번 회담에서 이 세계 경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합의문에는 대규모 재정 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국내 성장을 더 부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에 이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 적자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경기가 계속 침체를 하니까 이 경기를 부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재정 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요, 긴축 강조를 꾸준히 이렇게 긴축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제 서서히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전처럼 긴축만 강조하는 정책을 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봐지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무차별적인 양쪽 완화 정책을 단순히 덮어놓고 비판만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본이 이제 돈을 막 풀고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 디플레 탈출의 효과가 과연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당장 이 소위 아베노믹스에 대한 결론을 당장에 내리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몇 가지 지점들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뭐 아시겠지만 국가 부채가요, GDP의 2배가 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보다 수치가 더 높은 거죠. 상당히 취약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재정 위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정부 부채 채권자들이 대부분 국내, 그러니까 일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영향 아래서 일본인은 이제 소비를 제한을 하고 예금 또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모두 높은 이 일본 국채를 이제 매입을 해왔던 거죠. 일본 은행들도 기업 대출에는 소극적이지만 대량의 자금을 국채 시장에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쉽게 말해서 사채를 끌어다 쓴 게 아니라 친척들한테 돈을 조금씩 이렇게 빌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일본 국채를 매각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이 증권거래소에서는 11일에요. 이 6월 만기 10년채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일본 국채 선물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이런 상황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제 일본인들이 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본 정부가 나서서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본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본들이 저수익에,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되는 저수익에 일본 국채를 처분을 하고 고수익 분야의 투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런 조치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본인들이 이제 국채에서 돈을 빼는 이런 것들이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이 일본 국채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요, 아베 정부도 바라는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정적인 국채에 잠겨 있는 돈을 주식이나 위험 자산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게 이 아베 정권의 의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겠죠. 일본 국민들이 기존에 샀던 국채를 매각하면 일본 정부는 이제 이후에 돈을 빌리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시중에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빌리려면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에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새롭게 빚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중앙은행이 나서서 정부 채권을 적극적으로 다시 매입을 하고 이자율을 낮춰서, 그리고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하고 간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네, 일본과 관련해서 주목해볼 다른 문제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 일본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풀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과가 기업들에게만 그치면 경제가 활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본 하면 수출 강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 경제 구조는 내수 비중이 상당히 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내수가 활력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핵심 중 하나는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의 성과가 기업에만 그치면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해서 아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야지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는 기업들에게 임금을 인상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기업들이 아베 정권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아가서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러한 인위적인 양적 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문제는 고령화 같은 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데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금융정책으로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봐집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이 어떤 정책을 좀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 외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이 아베 정부의 행보에 일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인 환율 전쟁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회에서 대체휴일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의 통과되는 듯 하다가 재계와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는데요. 이번 순서에서는 이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이 대체휴일제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새해 달력을 보면서 올해 공휴일은 얼마나 되나, 혹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년에 꼭 한두 번은 이제 그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짜증을 내신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대체휴일제라는 건 이런 경우,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에 평일 하루를 대체휴일로 정해서 쉬도록 하는 제도죠. 보통 공휴일이 토요일하고 겹치면 금요일에 쉬고, 이제 일요일하고 겹치면 월요일에 쉬는 식으로요. 그렇군요.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법에 지정된 공휴일을 다 쉬지 못하면서도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에 이제 반성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 대체휴일제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이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 뭐 이런 이유로 이 재계와 경제부처가 반대해서 번번이 실패해 왔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 공약에는 이제 포함이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2월 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이제 포함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걸 좀 근거로 문체부가 이제 국회가 함께 법안 통과를 추진을 했는데 한창 이렇게 통과하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재계의 반대가 들어가고 이제 안전행정부랑 기획재정부가 가세하면서 통과가 불투명해진 거죠. 네, 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년에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 더 쉬는 건데 길을 쓰고 이를 막는 이유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제출된 법안은 반쪽짜리 대체휴일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거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만 대체휴일제를 시행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이 빠진 거죠. 그래서 가령 작년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었고 올해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령 지금 대체휴일제가 시행이 되면 작년에는 5월 4일이 이제 대체휴일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출근해야 되는 거고, 올해는 5월 6일이 휴일이 되는 거죠. 이게 기준이 이게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올해를 보면 이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이틀입니다. 하루는 설날이고 하루는 어린이날인데요. 이제 설날은 앞뒤로 연휴가 붙기 때문에 차이가 없죠. 네. 근데 어린이날 하루가 겹쳐가지고 이제 법이 시행되면 하루를 더 쉬게 되는, 그다지 하루 딱 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계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론 자료를 보니까 경총이 대체휴일제 도입 시의 비용이 32조 4천억이나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조 원이면 거의 뭐 1년 국방비 수준인데요. 그렇죠. 좀 너무 좀 이 뻥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예, 이 꼴통 경제를 들으시는 분들이면 단번에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32조 4천억 원이면 거의 1년 국방비 수준이고, 네. 이제 4년 동안 한 4대강 삽질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이 경총 자료를 제가 그래서 봤는데요.
이 경총은 이제 공휴일의 법률화와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주 휴일과의 충돌 문제로 한 4조 3천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이 대체 공휴일 도입과 추가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공휴일이 연간 3.3일 증가할 경우에 이 관공업 생산 차질 13조 5천억 원과 이에 수반되는 산업 연관 효과로 인해 최대 28조 원가량의 생산 감소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조 3천억 원의 인건비와 28조 원가량의 생산 감소 효과로 인해서 32조 4천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공휴일의 법률화와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의 충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완전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가령 일요일 날 근무하고 월요일 날 쉬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이제 일요일이 이제 휴일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 휴일로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 일하고 월요일 날 또 일하면 그때 이제 월요일에 휴일 수당이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요번에 법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일요일과 공휴일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아마 그런 대체하는 이런 이 부분이 이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법을 이제 적절하게 개정을 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그런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28조 원가량의 생산 감소 효과라는 걸 좀 살펴보면요. 일단 추가 공휴일 1일을 끼워 넣어서 원래 이제 연평균 2.3일이다가 이제 계산 나온 건데요. 이거를 3.3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더 집어넣은 거죠. 이제 제헌절이나 어버이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이런 가정을 끼워 넣은 겁니다. 이런 걸 원래 이제 2.3일로 계산하면 이제 관공업 생산 차질이 이제 13조 5천억 원에서 이제 9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연관 효과를 붙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대한 손실액을 늘리기 위해서 있는 힘껏 계산해본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이제 2.31로 계산하면 19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8조 원이었다가요. 네, 19조 5천억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산에 이제 이 32조 이 계산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이 생산 차질 효과 또는 산업 연관 효과라는 거는 이제 실제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언론이 뭐 생산 차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왜곡 보도하는 거와 같은 건데요. 생산이라는 거는 이제 시기별로 이게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판매 그리고 재고죠. 네. 이제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이 돼도 재고가 있기 때문에 판매에는 문제가 보통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파업이 끝나면 이제 크게 감소한 재고를 이렇게 생산을 늘려서 채우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실제 손실은 이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산 차질이라는 것은 실제 손실하고는 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2조 4천억 원의 경제적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통계 조작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든 이 손실 비용을 크게 늘려보려고 계산을 한 거군요. 네, 최대한 늘려보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 문제가 단순히 하루 이틀 쉬는데 그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공휴일이 휴일로 강제된다는 건데요. 이 현재 공휴일은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 관공서 및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기업은 반드시 이렇게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전히 많은 사업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을 안 해서 이제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거나 연차를 써야 쉴 수 있다거나 또 이마저 안 되면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말처럼 이렇게 평일보다 높은 휴일 수당을 받으면서 일하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체휴일제가 도입이 되면 공휴일이 이제
관공서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령 이제 공휴일에 출근을 하면 이 휴일 수당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그리고 그만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비용 증가가 완전히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지만 이 휴일이 늘면서 발생하는 소비 증가나 생산성 향상 같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1년 조사에서 이제 2010년 대체휴일제가 도입됐다면 1.5일이 관광활동에 사용이 돼서 2조 8,239억 원의 추가 관광 지출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9,178억 원, 한 5조 원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는 한 85,282명에 달한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 자료도 아마 이제 이 대체휴일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이렇게 좀 뻥튀기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휴일이 이제 2, 3일 정도 더 생긴다는 가정 아래 이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 지적을 했듯이 대체휴일제가 도입이 되면 그동안 공휴일을 못 쉬던 분들이 쉬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나온 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추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손익을 운운하기 이전에 그 손실이라는 게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을 쉬지 못하게 해서 기업들이 챙긴 이 초과 이익인 거고,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데에서 기여를 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예, 대체휴일제의 의의를 저도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2011년 취업자 1인당 노동시간이 2,090시간입니다. 이게 이 멕시코에 이어서 OECD 국가 중에 2위인데요. 이 상위 17개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한 30.5%나 긴 시간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1,700시간 정도 되고, 일본이 한 1,730시간 정도 되고, 이제 프랑스는 한 1,4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에 300에서 500시간 더 일하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29.75달러로 이 OECD 34개국 중 28위였습니다. 이 OECD 평균의 66.8%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 시간이 너무 기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박근혜 정부나 우리나라의 소위 막 개발 세력이 말하는 소위 선진국이 되려면 네. 예, 당연히 노동 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을 늘려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제 휴식을 보장해야 되는 거고요. 쉬어야 활력도 되찾고 생산성도 늘고 창조성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그런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체 휴일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